강의는 지난 시간에 못다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제 섹션 1 부분들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쫙 보게 되면 제가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 제가 이런 책을 선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봤어요. 이렇게 프롤로그도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우리가 이제 컨텐츠도 또 봤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저도 책을 선정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고 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책이에요. 정말 제가 잘 골랐던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출판사와 여기에 계신 김현장 뭐 되신 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다 복귀해 보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 6, 퀘스천 6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배우자의 상속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정에 대한 것이 상당히 내용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스피드 있게끔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자, Q6예요. 배우자의 상속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재산이 뭐가 모이는 상속이 발생이 되면 사망서가 상속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모이는 것이었죠. 다 재산을 모아가지고서 이분의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 중에서 이제 공제해주는 항목이에요. 그 중에 배우자 공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할 내용들입니다. 자, 케이스. 최근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향후 큰돈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제가 상속받은 뒤 사망하면 상속세가 또 발생할 것이므로 상속 재산의 대부분을 자녀들이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생각이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신고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를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총 상속재산 규모가 30억 이상이면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30억 이상 상속받아야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보죠. 자, 30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교재 보시게 되면 30페이지 첫 번째 블락 보게 되면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중간에 나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배우자가 기본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공제를 해주는 이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 적은 금액이다 아니다 큰 금액이다. 그거에 대한 규정이 그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부분들 보게 되면 즉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 두 번째 상속 재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31페이지 첫 번째 블락 3번 30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흔히 배우자 공제 그러면 그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렇죠? 배우자 공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보게 되게 되면 배우자 공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배우자 공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최소 5억부터 얼마까지를 생각하면 된다? 30억까지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게 되게 되면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1페이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 재산이 등기, 등록, 명의 등에 필요한 경우. 오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31페이지예요. 31페이지 첫 번째 블록.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등기, 등록, 명의를 개설한 필요한 경우에 명의 개설, 옆에 설명 나와 있죠.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서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일을 명의 개설을 하는데 실제로 완료가 됐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고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다 보면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신청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것이 중간에 나와 있는 뭐다? 이것이 배우자 상속고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31페이지 첫 번째 블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그러나 중간에 제가 그 해놨던 표시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 그러나 배우자 상속고를 받으려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협의 내용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김현장 변호사들 분들께서 막상 해보니까 이게 이렇군 저렇군 뭐 국세청에서 나중에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하, 요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부동산의 명의 개서 등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의 원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용을 작성해 놔라.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블록 봐봐요. 제가 해놨던 그 오렌지 칼라. 참고로 여기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부분들에 대한 거 우리 보도록 하죠. 다음 장이 뭐죠? 자, 부모와 함께 산 Q7이에요. 함께 산 주택 상속 공제 받으려면 하고 나왔어요. 오케이. 우리가 좀 전에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아까까지는 재산을 모으는 거였지만 이분부터 어떻게 된다 했어요? 공제받는 항목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항목 중에서 공제받는 것을 뭐냐면 공동주택, 부모랑 산 공동주택 상속 공제의 항목을 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케이스.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는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같이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땐 상속세 과세 가액을 일부 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누구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한도는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봐봐요. 자, 32페이지예요. 왼쪽 첫 번째 블락 한번 봐보도록 하죠. 제가 표시해놨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싹 보게 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예요. 오케이? 근데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이는 상속 대상 주택가액 중 최대 얼마까지예요? 6억 원을 상속세 과세계에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게 뭐냐? 한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해요. 오케이? 자, 32페이지 오른쪽. 그러나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이에요? 10년. 10년이당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 비속에 한정되며 동거 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제외된대요. 오케이? 그래서 제외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1가구 1주택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33페이지 첫 번째 블록에는 딱 정리가 됐네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 몇 가구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게 여기에 딱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거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려 그러려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100%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 한도가 있다? 6억까지 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옆에 밑에 3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적극적 재산, 소극적 재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토지, 예금 등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적극 재산으로 생각하고 은행 대출금 등의 채무를 보다 소극적 재산으로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Q8번 부담스러운 상속세 34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부담스러운 상속세 분할 납부하려면 나오죠. 이게 예전에 이런 거 막 얘기할 적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없었는데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자제분 되시는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속세 이거 납부하려다 보니까 우와 그 많은 거를 도대체 어떻게 납부해? 라고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케이스 보시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금액이 꽤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낼 생각인데 상속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분납하는 만큼 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분납 시 이자와 대출 이자를 비교해 분할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한번 저 보죠. 34페이지의 첫 번째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많이 내게 되면 부담이 되죠. 자, 상속세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분납, 나눠서 내는 거, 연부연납, 연에 나눠서 내는 거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먼저 상속세 자진 납부 금액이 1,000만 원을 총괄하며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내에 납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개월 내에 나눠서 납부하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 형태가 되고요. 분납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부분들에 대한 거다. 그러면 말 그대로 2개월에 걸쳐가지고 분납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고 2천만 원 이상 된다. 그럼 2천만 원 부분들에 대한 거를 또 마찬가지 그 1,000만 원 이상 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 또 분납할 수가 있는 거고 2천만 원 초과된다. 그럼 2천만 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 분납할 수 있다. 여하튼 연부 연납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상속세 34페이지 오른쪽에 상속인 전원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또는 결정통지서에 납세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납세 보증 보험 증권 등 법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해서 뭐냐 그러면 이렇게의 어떠한 것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거 무이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무이자가 아니다. 무이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담보 물건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35페이지 오른쪽 분납은 원칙적으로 최대 몇 년? 5년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가업 상속 재산은 최대 20년까지가 있다는 가로 안에 있죠. 자, 그러나 일반적인 건 몇 년? 5년이라고 하는 거야. 가능하며 6분의 1씩 첫 해 6분의 1을 납부하고 5년과 나머지 5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거기에 예를 나와 있어요. 자, 35페이지 오른쪽 블록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아주 좋은 사례가 나와 있어 한번 봐봐요. 가령 상속세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처음 얼마를 납부하겠어요? 아까 저기서 2천만 원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2천만 원 납부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쪼개라 그랬었잖아요. 아까 34페이지에서. 그러니까 35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가령 상속세가 1억 2천만 원이라면 처음 2천만 원을 납부한 뒤 5년에 걸쳐 매년 얼마씩 2천만 원과 가상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연부 연납할 때는 상속세 금액에 더해 이자 성격이 있는 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것이 몇 프로다? 1.2%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의 가산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자 부분들은 얼마? 연 1.2% 부분들에 대한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Q9번.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면 발생하는 문제는 하고 나왔어요. 뭐 보죠. 상속세 신고가 늦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볼까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 채팅창에다가 한번 쭉 해서 몇 개월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상속세 몇 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자, 케이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 분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언도 달리 남기지 않으셔서 똑같이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나누는 방법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오케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거나 상속세 신고 분할 내용이 변경되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다 올려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6개월로 올려주고 계세요. 맞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보죠. 상속세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고객분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제가 가서 아주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 그러면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무조건 지켜줘라 라고 하는 거죠. 내용이 좀 다르다고 좀 어딘가 아릿가릿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냐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제가 무조건 신고 기한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죠. 36페이지 첫 번째 블락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자, 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개시한다. 자, 민법상 형제가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지만 특정인이 더 받거나 덜 받는 내용으로 협의 불허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6개월 내에 누가 더 상속분에 대한 분량이 있다 하지만 더 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오케이? 여러분 아주 쉬운 부분들에 대한 건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111 배우자 1.5 그러니까 나는 1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못 받아. 이렇게 하고 더 받는 게들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왜냐면 그것을 6개월 내에 협의 분할을 할 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그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옆에 블록 두 번째 블록 상속 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고 많이 상속받은 상속인이 적게 받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별도의 증여를 받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야. 언제? 그 6개월 내에 자기네들끼리 하면.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제가 누누이 이 상속인들하고 상담을 드릴 적에 하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신고 기한 내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리까리 하도 어떻든. 자, 37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블록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 몇 프로야?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커요. 오케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또 붙어요. 오케이? 일할로 계속 계산되는 납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이게 커요. 따라서 기한 내에 재산분할 협의를 마치고 상속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상속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그 기한 내에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 37페이지 중간 부분들에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오게 있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요 부분도 한번 중간에 읽어볼게요. 일단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한 뒤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등 다양한 사례가 최초 협의에 따른 것인지 문제가 된 일이 많습니다. 일단 여러 부동산을 모두 상속인 공동 소유로 등기했다가 부동산을 각각 보유하는 곳으로 지분을 정리할 경우 재산에 교환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이따가 뒤에 나올까 한 사람이 그냥 귀찮으니까 한 사람이 네가 네 명의로 한 다음에 일단 부동산 명의를 네가 받아가지고서 형이 뭐 그거를 가지고 형이 이름으로 단독으로다가 했다가 나중에 팔아서 대금을 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팔 적에 양도소득세, 근데 형이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잡아가지고 동생한테 줄 적에 또 무슨 세금이 나왔어요? 또 다시 증여세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바에는 모르겠어. 차라리 처음부터 이 부분들에 대한 등기 명령을 어떻게 된다? 각자 하시는 게 가장 좋더라. 그러면 무슨 세금만 나올 수가 있는가?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하나로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꿀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하시고요. 자, 좀 전에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연부 연납 부분들에 대한 기간이 최근 5년에서 10년을 확대하는 법인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한 부분들에 대한 채팅 부분에 대한 것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남교회 부회장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 10번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죠. 상속세 과세 신고에 따른 가산세 피하라면 나오죠. 자, 상속세 과소 신고, 적게 신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산세 피하려는 부분들에 대한 거 한번 가지고 보죠. 오케이.
케이스 볼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재산 중 주식과 토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별도로 평가한 금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받은 지인이 상속세 신고 국세청이 제시하는 평가액과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평가가액이 달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별도로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부과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뭐냐 그러면 여러분부터 보세요. 자, 38페이지 왼쪽 첫 번째 블록 한번 봐봐요. 상증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공시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 여태 상속세는 어떤 거로 해야 된다? 시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 부분들에 대한 걸 보시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 39페이지에 나와 봐보세요. 뭐냐 그러면 이때 주의할 가산세인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자기의 과세 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적게 신고했을 적에 붙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가지고 39페이지 또 오른쪽 하단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게 되게 되면 뭐냐면 정당한, 제가 노란색을 붙여놨죠. 노란색으로다 여러분 편의점 보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밑에 부분도 또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어요.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인이 제대로 상속재산을 신고했다면 설사 그 평가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여러분들한테 색으로 막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금 읽어드렸어요. 시가로 평가하는데 그것을 39페이지 적게 과소신고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39페이지 오른쪽 부분들에 대한 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가산세 부분들 부과하지 않을 수가 있대. 그런데 39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들에 대한 건 뭐야? 여하튼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신고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들에 대한 거 더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오케이?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일단 신고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다가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된다. 오케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기한 내에. 그런데 제가 이 Q10에서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봐보세요. 뭐냐면 39페이지 중간에 있는 막대 그래프 갖다 한번 봐보세요. 뭐냐 그러면 상속에 대한 현재 재산 이전을 위한 상속이나 증여 계획 보유 여부를 한번 봐보세요. 계획 없으면 몇 프로예요? 67%예요. 대략 삼각한 계획 있음 몇 프로예요? 28.8%예요. 구체적 계획이 없다. 4.3%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 4.3%야. 근데 계획이 없는 사람이 몇 프로냐 그러면 67%, 28.8%. 그러면 95.8%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96%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상속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난 시간 여기에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 제가 박수를 쳤다고 그랬었죠. 뭐냐 그러면 현재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무슨 자산 가치가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 오케이? 막대한 통화량이 늘어나서 통화 인플레이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서 막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갔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상속 증여 세율 부분들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은 어떻게 되냐? 그대로 있잖아. 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은 그대로 있는데 자산의 가치는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인 거는 예전에는 말이에요. 상속에 대해서 증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막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 안 가져. 가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었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였었죠. 사실은. 그냥 특수, 일부. 그런데 요즘에 따져봐 보세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런 데 부분들은 벌써 100, 한참만 하더라도 100억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의 어떤 삼성동의 현대 아이파크 한 그 정도에서만 뭐 30억, 40억 갔던 데인데 그런데 다 넘어가 버렸잖아. 그리고 웬만적인 것들도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계획 없으셨던 분들이 충격을 입으시는 거야. 뭐냐 그러면 왜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못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무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누구나 이제는 특수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저도 제 고객분들이 물어오셔서 가서 상담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서점에 보고 나서 제가 박수를 쳤다 그러잖아요. 웃었다 그랬잖아요. 이야,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보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케이스 부분들에 대한 건데 한번 봐봐요. 여동생에게 상속 유언, 이모와 조카의 분쟁은 나왔던 거예요. 2001년도 9월 14일 날 선고된 내용이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선고 내용이니까 어머니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해보죠. 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 중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여성들에게 준다는 말을 했다.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게 되게 되면 뇌종양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여하튼 간에 자기의 사망하기 전에 자기 여동생하고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4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 부분들은 자기 여동생이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뭐 이제 주는 거로다가 해가지고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40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플라 소송 과정에서 A의 여동생은 이 사건의 의사표시는 증여자의 사망과 동시에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사인 증여에 해당하므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리 적어놨으나 그것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발생이 되는가? 그것을 물려주는 언니가 사망함으로써 시작되는 것.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사인 증여라고 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해놨던가. 그러니까 여동생은 내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반면 A의 딸들은 이 사건의 의사표시는 사인 증여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엄마가 유언을 남긴 거다라고 해가지고선 이제 소송이 벌어지면서 딸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 앞에 40페이지 앞쪽에 하단에 보게 되게 되면 뭐냐면 다 모여가지고선 그렇게 여동생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A는 인장 날인까지 다 하고 서로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 그거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41페이지 가보죠. 그런데다가 이 딸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딸들이 이제 41페이지요. 딸들이 무슨 얘기 하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아니다. 이게 말 그대로다가 이게 저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유류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유류분 반환 청구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걸린 거지. 뭐냐 그러면 딸들은 단순하게 유언이다. 유언은 누가? 상속인들이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인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거 하고 이제 여동생은 부딪힌 거였었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부딪힌 거야. 그래서 결과적인 건 소송을 갔는데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내용은 간단하게 났어요. 뭐냐면 사인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다. 중간에 노란색으로다가 지금 민법상 유언하고 사인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건 다른가. 그래서 의사 교환이 있었다라고 해서 판결은 어떻게 됐냐면 사인 증여가 있었다는 거죠. 서로 간에 계약서를 쓰고 했기 때문에 사인 증여에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다? 말 그대로다가 동생 거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유류분에 대한 거는 뭐예요? 유류분은 뭐가 있는가? 유류분에 대한 것은 그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최저의 생계비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녀들의 몫으로다가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거야. 오케이? 그런 상속인들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 유류분에 대한 건 안날로부터 몇 년이냐면 1년이라고 하는 게 청구시효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요 41페이지 가운데 블락에 되어 있는 민법 제1117호 소멸시효 한번 봐봐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그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인 뭐야? 딸들이 유류분 반환 초송을 했어. 그런데 41페이지 오른쪽 두 번째 블락에 한번 봐봐요. A의 사망일, 그러니까 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A의 사망일 다음 날인 1998년 4월 23일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A의 딸들은 99년도 11월 8일 날 주인대사의 준비 서면을 송달했다. 그리고 1년 지났어.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소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된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케이스 2. 증여자의 잘못이 가산세 납부 부분들에 대한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걸 보죠. 자, 증여자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그 액수는 올바르게 신고했으나 증여자를 잘못 지정해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할까? 이것도 대법원의 2019년도 7월 11일자 선고 판결 내용이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는 뭐냐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85년부터 99년까지 말 그대로다가 O라고 어떤 주식회사에 315만 주를 취득했어. 그리고 매제인 B한테 명의 신탁을 한 거야. 그리고 근데 그 B가 나중에 좀 가져가세요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C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저거 됐던가. 그리고 나서 C가 나중에 신고할 적에 B로다가 신고했는데 본래는 누구 거? A 거 아니냐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인 어떻게 됐냐면 증여자를 A로 증여자로 다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인 너는 증여세도 내고 42페이지 두 번째 오른쪽 하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까지 해서 그 또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535억 원을 납부를 해라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 A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나왔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운데 블락에 나와요. 단순히 증여자를 착각해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이거 착각한 거 아니야 사실은.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엄청난 세금이다 보니까 법리적 문제가 붙었겠죠. 그 사유만으로 이미 존재 신고를 부정하고 이를 무신고로 간주할 수는 없다라고 했던가. 여하튼 간에 이것이 어떻게 되면 신고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게 아니겠나.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납부한다? 그거보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43페이지 첫 번째 블락하는 이상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를 전제로 한 이 사건의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 처분은 더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히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국가는 뭐냐 그러면 아닌 거를 가지고 왕창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선 여러분가 해서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해서 해놨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30분간 해가지고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달려왔는데, 어떠셨어요? 요 Q6번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 케이스 판례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